때는 1974년 11월 고인류 학자인 도널드 요한스는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하다르 유적지에서 고인류 화석을 찾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캠프에선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을 무렵 그는 한 지층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고인류 화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화석의 정체는 바로 약 330만 년 전의 고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였습니다. 요한스는 당시 캠프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제목을 따서 발견한 화석에 루시란 별칭을 붙였는데 사실 발견 직후만 해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화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은 과거에도 이미 몇 차례 발견이 됐었고 학계에서는 이들의 뇌 용량이 400cc 정도였고 툭 튀어나온 눈에 턱도 두꺼웠던 탓에 침팬지나 고릴라와 비슷한 그저 그런 옛 유인원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요한슨이 발견한 루시는 어디인가 특별했습니다. 비록 두개골은 없었지만 고인류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단서가 숨어 있었죠.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종의 기원을 발표한 다윈은 인간만이 지닌 특징으로 총 4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발로 걷는 능력, 두 번째는 도구를 만드는 능력, 세 번째는 신체에 비해 큰 두뇌, 끝으로 도구로 음식을 가공해 먹음으로써 작아진 치아를 꼽았죠. 그리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고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큰 두뇌가 가장 먼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두뇌는 인간을 상징하는 가장 큰 징표였기에 초기 인류의 조상 역시 큰 두뇌를 지녔을 거라는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사기극으로 판명난 필트다운인 사건에서 범인이 고인류의 두개골을 큰 두뇌를 지닌 것처럼 조작한 것도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시의 발견은 이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루시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 있어 큰 두뇌보다 두 발 걷기가 먼저 나타났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허벅지 뼈를 보면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발 걷기를 하는 인간의 특징으로 걷는 과정에서 한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 나머지 한 발로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이죠. 침팬지를 비롯해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허벅지 뼈의 방향이 일자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기울어진 루시의 허벅지 뼈는 이들이 두 발로 걸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또 침팬지와 달리 인간의 골반뼈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 넓은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루시의 골반뼈 역시 현재 인류의 것과 유사했던 겁니다. 즉, 이 증거들은 330만 년 전의 초기 인류가 두뇌는 작았지만 완벽히 두 발로 걸었음을 뜻했죠. 그리고 2년 후인 1976년 고인류학자인 메리 리키 박사는 탄자니아 라이톨리 지역에서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남긴 발자국에 버금가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바로 360만 년 전 이곳을 두 발로 걸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발자국 화석이었죠. 앞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우리처럼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침팬지의 발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의 엄지발가락은 우리와 달리 옆쪽으로 나있어 나무 타기에 적합한 반면 라이톨리에 찍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은 이들이 두 발로 걸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죠. 루시에 이은 라이톨리 발자국의 발견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의 인류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의 인류처럼 당시 생태계를 주름잡는 종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루시의 친척인 일명 타웅아이라 불리는 280만 년 전에 3살 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 화석에서는 왕관 독수리의 발톱에 찍힌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는 독수리가 이들의 머리를 낚아채 사냥했음을 말해주죠. 한편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에서는 악어의 이빨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강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악어에게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키가 1m에 불과했던 이들에게 사바나는 천적들이 질비한 세상이었고 당연지사 사냥은 꿈도 꾸기 힘들었죠. 그래서 루시는 풀, 뿌리, 씨앗 등을 주 식량으로 삼았는데요. 두꺼운 턱과 큰 어금니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던 크로스 대학교의 고인류학자인 요하네스 보야우 교수는 이들이 주로 식물을 먹었던 탓에 기후나 계절에 따라 영양 결핍을 자주 겪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어쩌면 라이톨리에 찍힌 발자국은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던 루시 가족의 눈물 섞인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루시는 두 발 걷기만 현생 인류와 비슷했을 뿐 식성이나 두뇌 등은 여타 영장류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던 2009년 막스 플랑크 인류 진화 연구소의 셰넌 박사는 루시가 채식뿐만 아니라 종종 육식도 했을 거라는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디키카 지역에서 어린 소의 것으로 보이는 430만 년 전의 허벅지 뼈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날카로운 석기로 잘린 흔적이 있었죠. 셰넌 박사는 이는 루시가 도구를 사용했으며 육식도 병행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시기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고인류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루시가 적극적으로 동물 사냥에 나섰던 건 아닙니다. 고인류학자들은 그들이 몸집이 작았던 탓에 맹수들이 먹다 남긴 동물 사체를 노렸고 주변 석기 도구를 활용해 고기 가죽을 벗기거나 뼈를 으깨서 골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아마 루시의 경쟁 상대는 대머리 독수리 같은 시체 청소부였을 겁니다. 현재도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는 마당에 루시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발 걷기와 식성, 도구 사용 등 여러 면에서 호모속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이들의 뇌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썰이 있습니다. 어쩌면 호모 에렉투스 시절이 아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이미 인류의 뇌가 한 단계 도약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죠. 지난 20세기 초반 남아프리카 마카판 계곡의 한 동굴의 약 300만 년 전 지층에서는 이렇게 생긴 자갈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도 발견됐는데요. 이 자갈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얼굴입니다. 물론 이 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직접 가공한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건 이 자갈은 발견지에서 약 5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분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길이는 약 8cm로 새나 여타 동물이 물어오기에는 그 크기가 비교적 크고 발견지인 동굴 지층에서는 홍수의 흔적도 없었던 탓에 자연적으로 이 돌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인 로버트 베드나릭은 아마도 이 자갈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계곡에서 주운 후 동굴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는 어떤 사물에서 익숙한 형상을 인지하는 일종의 파레이돌리아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죠. 화성에서 한 언덕을 보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게 파레이돌리아의 대표적인 예로 베드나릭 박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도 자연석에서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형상을 발견할 줄 알고 이에 호기심을 느낄 정도의 상상력과 추상적 사고력이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들의 뇌 크기는 침팬지와 유사했지만 그 기능 면에서는 분명 인간다운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베드나릭 박사의 주장이며 아직 학계에서는 이를 합리적인 가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지능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화석임에는 분명하죠. 루시가 꽤나 인간다운 고인류였다는 증거는 이들의 출산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출산 과정을 분석한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고인류학자인 제레미 교수는 이들이 침팬지보다 훨씬 정교한 협동 시스템을 지닌 집단을 이뤘을 거라고 주장했죠. 그는 침팬지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현생 인류가 출산할 때 아기 머리의 회전 정도를 분석했는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이족 보행의 결과 산도는 좁아지고 두뇌는 커졌기에 이렇게 인간의 아기는 어미의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기 위해 머리를 180도 회전합니다. 따라서 산모 혼자서 아기를 받다가는 목이 부러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반면 침팬지는 산도가 넓어 아기가 머리를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미가 쉽게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고 동료의 도움 없이 출산이 가능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차이는 인류 집단을 끈끈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동이 필요했고 탄생 이후 1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기를 보살피기 위해 인류는 다른 영장류들에게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협동 육아를 하는 집단으로 진화해 나갔죠. 이런 협력은 인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됐고 지금의 문명 사회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레미 교수는 루시의 경우도 출산을 할 때 아기의 머리가 일정 각도 이상 회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역시 출산 시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는 호모 속에 접어들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 조상이 꽤 정교한 협력 사회를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훗날 루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새롭게 등장한 다른 호모 속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지만 두발 걷기와 육식, 도구 사용과 한 단계 진전된 두뇌, 그리고 협력 사회까지 구축한 이들은 분명 최초의 인류다웠습니다. 약 27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 이곳에서 빛이 출발했을 무렵 지구에서는 이제 막 한 영장류의 걸음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백만 년 후 후손에 의해 발견될 자신이 인류 진화사에 한 획을 긋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드림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디어 저의 첫 책 이상하게 빠져드는 과학책이 출간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제 목표 중 하나가 책을 출간하는 거였는데 만약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을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큰 규모로 채널이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고 출간은 당연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진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만든 영상들 중에서 재밌는 것들만 모아서 새로운 그림들이랑 같이 엮어서 만든 책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림들이 진짜 귀엽고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어서 글도 잘 읽힙니다. 저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란 말에 진짜 진심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사적 시각으로 문화와 유적지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란 틀 안에서 세계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하죠. 또 나름의 예술적 잣대를 가지고 음악이나 영화,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만큼은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는 많은 대중들에게 외면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과학이란 안경은 우리에게 마법을 선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경을 쓴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상상조차 어려운 수백억 년의 역사가 펼쳐지고 우연히 발견된 화석 한 점에서는 수억 년 전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공룡 한 마리의 인생사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안경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책이나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 컨텐츠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안경이 될 수 있다면 진짜 기쁠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회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구를 잠식한 동물은 46억 년 지구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독특한 건 수많은 호모 속에 속한 종들 중 호모 사피엔스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종이란 사실이죠. 하지만 불과 5만 년에서 2만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친척들이 지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데니소바인과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많은 화석 증거들을 남기지 않은 반면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우리의 구미를 담기는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인류와 공존하지 못한 채 지구에서 자취를 감췄을까요? 정말 우리와는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종이었던 걸까요? 오늘은 사라진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56년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 이곳에서 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됩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후 인류 진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탓일까요? 당시 고인류학자나 생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선조쯤에 해당한다고 여겼고 지금의 인류로 진화하는 과정 중 도태한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현재 인류 호모 사피엔스만이 최고고 그 이전의 인류들은 진화가 덜 된 열등한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864년 생물학자였던 에른스트 헤겔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지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보고는 호모 스투피두스란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론은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1908년 프랑스 라샤펠의 한 화석지에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의 모습은 마치 원숭이처럼 구부정했죠. 지금이야 이런 화석을 보면 나이가 들고 살아 생전에 고생 꽤나 했나 보다라고 해석하겠지만 당시 고인류학자들은 어떤 심보였는지 이 화석을 이따구로 복원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원래부터 굽은 허리를 지녔고 털도 많았으며 까만 피부에 입도 튀어나온 데다가 어깨도 구부정한 모습으로 복원한 거죠. 아마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는 자만이 팽배해 있었고 이는 유럽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들은 매우 미개하다는 괘씸한 생각으로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고인류학자인 이상희 교수는 인류의 기원이란 책에서 당시 네안데르탈인의 이 복원도에는 유럽인들이 식민지 원주민을 바라보던 시선이 스며 있었다고 밝혔죠. 이런 복원도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유럽인들에게 네안데르탈인 같다는 말은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 약 70곳에서 350여 구의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골격은 차츰 제자리를 찾아갔고 화석 분석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마침내 2010년대 비로소 짙은 색 피부를 벗어던지고 그들은 완벽한 백인으로 묘사되죠. 네안데르탈인의 피부색을 바꾼 결정적 한 방은 2007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MC1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던 거죠. 이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로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 피부가 하얗게 됩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금발 또는 빨갛게 만들죠. 게다가 이미 160만 년 전부터 호모 속에 속한 종들에게서 몸에 털이 거의 사라졌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네안데르탈인을 털복숭이로 묘사했던 그림들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이 호모 사피엔스를 꼭 빼닮은 건 아닙니다. 왕코, 짧은 팔과 정강이,
뒤로 젖혀진 낮은 이마와 두툼한 광대 등 만약 이들이 지하철에 탔다면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돌촉으로 창을 만들어 사냥을 했고 때로는 다른 육식동물들이 먹고 남긴 고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서툴지만 언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에서 인간과 100% 똑같은 언어 유전자인 폭스피트 유전자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2013년엔 말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지탱하는 설골이라는 뼈의 구조가 사람과 같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은 불도 사용했고 곡식도 먹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까요? 네안데르탈인 화석지에서 발견된 녹말 입자로 왼쪽은 불에 그을린 흔적, 오른쪽은 손톱이나 이빨로 깨문 흔적으로 이 화석을 연구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연구팀은 이들이 불을 사용했으며 식물도 즐겨 먹었다고 주장했죠. 추가로 2014년엔 네안데르탈인의 똥 화석에서 식물에만 있는 스티그마스톨이란 화합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은 육식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먹이가 부족한 시절을 잘 이겨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24,000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이베리아 반도 끝자락에 마지막 화석을 남긴 채 영영 자취를 감춥니다. 집단을 이루고 언어도 갖췄던 이들은 도대체 왜 멸종한 걸까요? 몇몇 고인류학자들은 이들의 멸종 원인으로 호모 사피엔스와의 경쟁을 꼽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는 약 8만에서 3만 년 전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면서 서로 경쟁을 했고 이 경쟁에서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에게 밀려 멸종을 했다는 주장이 있죠. 이 사진은 2009년 프랑스 레로아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턱뼈 화석인데요. 여기 화석에 난 예리한 상처가 보이시나요? 이 화석을 발견한 프랑스 국가과학연구센터의 로지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호모 사피엔스가 술록의 혀를 돌칼로 잘라낼 때 술록의 턱뼈에 생긴 상처와 비슷하잖아. 그럼 인류가 얘네들을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죠. 즉 이 둘 사이에서는 무력 충돌이 있었고 최종 승자는 현재 인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쟁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이들의 기술 수준은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확실히 뒤처졌습니다. 그들에겐 던지거나 쏘는 무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즉 이들의 문화 기술적 수준은 다가오는 빙하기와 극도의 추위를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에겐 호모 사피엔스와 달리 자손을 돌봐줄 할머니의 숫자도 부족했습니다. 2004년 이상희 교수가 이들의 나이대별 유고를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할머니의 숫자가 젊은 층의 39%에 불과했고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할머니 인구가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부족한 집단은 제대로 자손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문화의 전수율이 떨어져 그 결과 종족의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또 2009년엔 이들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에너지를 100에서 350kcal 더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죠. 네안데르탈인은 변화하는 추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고 반대로 호모 사피엔스는 추운 지역까지 진출해 잘 적응해가며 살아남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는 칼로 자르듯 다른 인류로 구분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멸종한 종,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은 종으로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2009년까지만 해도 그들과 우리의 유전자는 전혀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 모든 걸 뒤엎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였죠. 그는 38,000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채취한 DNA를 현생 인류와 비교한 결과 현생 인류의 유전자 중 1에서 4%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온 것으로 나왔죠. 이 연구를 한 페보 박사는 약 8만에서 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건너온 호모 사피엔스가 원래부터 이 지역에 살던 네안데르탈인을 만났는데 이 둘은 서로 교류하며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들의 유전자가 지금까지 전달돼 왔다고 말했죠. 그 유전자 중에는 면역,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정자의 운동성과 관련된 것들을 비롯해 지방 축적 유전자도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현대인에게 여전히 남아 비만과 당뇨 문제를 일으키곤 하죠. 이런 사실 때문에 일부 고인류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아닌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부르자고 주장합니다. 또 일각에선 네안데르탈인이 추위를 극복하지 못해 사라졌다기보다는 호모 사피엔스의 자연스레 흡수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죠. 무엇보다 이 둘 사이에 교잡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과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를 전혀 다른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은 서로 교배가 불가능하며 설사 교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자손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안데르탈인은 정말 사라진 인류일까요?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그들과 우리가 교류를 했다면 서로 언어는 통했을까요? 이렇듯 과학은 질문에 답을 내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처럼 새로운 질문들을 열어주기에 세상을 보는 색다른 창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때는 2003년 호주 뉴 잉글랜드 대학교의 고인류학자였던 마이클 모우드는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의 량부와 동굴에서 인류 진화사의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고인류 화석 몇 점을 발견합니다. 이 화석의 주인공은 키가 약 1m에 몸무게는 25kg으로 추정됐으며 골반 구조와 안쪽으로 향하는 허벅지 뼈는 이들이 두 발로 걸었던 인류였음을 뜻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학계를 놀라게 했던 건 바로 두개골이었습니다. 딱 한 점만 발견된 두개골은 사랑니까지 모두 난 것으로 보아 아기의 두개골이 아닌 성인의 것으로 판명됐는데 놀랍게도 그 용량이 약 420cc에 불과했던 겁니다. 즉 현생 성인 인류의 뇌보다는 훨씬 작고 갓난아기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것과 비슷했던 거죠. 화석을 함께 연구한 피터 브라운은 이 고인류를 플로레스 섬의 사람이란 뜻으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고 명명해 학계에 발표했는데요. 이는 호빗은 실존했다는 뉴스로 보도되며 대중들의 눈길을 끔과 동시에 고인류 학계를 당혹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량부와 동굴에서 인류 화석과 함께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석기들도 출토됐는데 놀랍게도 그 모양새가 올드한 석기만큼이나 정교했죠. 그러니 학계에선 당연히 이렇게 작은 뇌를 지닌 인류가 꽤 높은 수준의 도구를 만들었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연대는 약 18,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이미 과거의 고인류들은 모두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시기였죠.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체격과 두개골을 지닌 인류가 느닷없이 아프리카가 아닌 아시아에서 발견됐으니 고인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화석의 정체와 기원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일각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외소증을 앓게 된 호모 사피엔스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호모 플로렌시엔시스는 현존하는 피그미족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특히 당시 밝혀진 화석의 연대가 현생 인류가 아시아에서 호주로 건너가 정착한 시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소증을 앓는 성인의 경우 체격은 왜소해도 뇌의 크기는 일반 성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호모 플로렌시엔시스를 외소증을 앓는 현생 인류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또 한편에서는 이들이 머리가 작아지는 질병인 소두증에 걸린 현생 인류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 역시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두증은 보통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인으로 밝혀진 호모 플로렌시엔시스의 두개골이 소두증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웠죠. 게다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인류학자인 딘 포크 박사는 플로렌시엔시스의 두개골 속 구조를 촬영해 뇌의 생김새를 유추한 결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 소두증 환자의 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또 화석상으로도 팔과 발가락 뼈가 매우 길고 손목뼈가 현생 인류보다는 500에서 300만 년 전 초기 인류와 비슷하다는 점 역시 이들을 외소증이나 소두증에 걸린 현생 인류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죠. 이렇게 플로레스 섬의 호빗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2014년 이 미스터리한 고인류의 기원을 밝혀낼 단서가 플로레스 섬 마타맹어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턱뼈 일부와 이빨 몇 점이었는데요. 화석의 연대 측정 결과 무려 70만 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이 턱뼈의 생김새가 앞서 나온 호모 플로렌시엔시스의 것과 비슷함과 동시에 호모 에렉투스의 것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시 국제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일본 국립박물관의 인류학자인 요스케 카이오 박사는 아마도 약 18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호모 에렉투스가 당시 아시아와 육로로 연결돼 있던 자바섬까지 이르렀고 실제 항해를 했는지 폭풍우에 휩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이들 중 일부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로 분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플로레스 같은 섬에 고립되는 바람에 수십만 년에 걸쳐 섬 외소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점차 몸집이 작아졌을 거라고 밝혔죠. 잘 아시다시피 섬에는 본토에 비해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집이 상대적으로 큰 종들은 에너지 측면에서 몸집과 뇌가 작아지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편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아드리안 리스터 박사는 아프리카 본토에서 마다가스카르로 건너와 섬 외소화를 겪은 피그미 하마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그 감소 비율이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플로렌시엔시스의 두개골 감소 비율과 비슷하다는 것을 토대로 플로레스 섬의 호빗 쪽은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섬 외소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고인류의 크기나 골격 구조가 호모 하빌리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더 닮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책 인류의 기원을 쓴 이상희 교수는 만에 하나 이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기원한 거라면 인류 진화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설은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기원했고 이들 중 일부가 뇌와 몸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한 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 각지로 진출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교수는 만약 호모 플로렌시엔시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예라면 무려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지역까지 진출했고 이후 동남아와 주변의 작은 섬까지 흘러왔을 거라는 가정도 세워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조지아 드마네시에서 발견된 180만 년 전의 고인류 화석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아프리카 탈출설이 그저 허황된 상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교수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아프리카를 벗어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시아에서 호모 속으로 진화한 뒤 다시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진출했다는, 즉 인류가 아시아에서 기원했다는 아시아 기원론도 상상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섬에서 발견된 작은 화석 하나에 인류 진화사를 풀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2013년. 동굴 탐험가인 릭 헌터와 스티븐 터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이징 스타라는 동굴에서 고인류의 뼈로 추정되는 화석 몇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고인류학자인 로저스 버거에게 전달했죠. 동굴 깊숙한 곳에 더 많은 화석이 있을 거라고 직감한 버거 박사는 이곳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동굴을 사전 탐색해본 결과 이처럼 화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챔버로 가는 통로가 매우 비좁아 당시 덩치가 컸던 탐사 대원들은 접근이 어려웠죠. 고민 끝에 버거 박사는 공고를 통해 고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몸집이 작고 밀실 공포증이 없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모여 결성된 6인의 탐사대. 몸집이 작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탐사 대원들은 모두 여자였죠. 이들에겐 지하 우주비행사란 별칭이 붙었고 곧장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탐사 대원들은 폭이 불과 20에서 50cm밖에 안 되는 마의 구간인 용의 허리 통로를 지나 디날레디 챔버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15개체에 해당하는 1500여 점의 고인류 뼈 화석들을 발견했는데 분석 결과 놀랍게도 이 뼈들은 그동안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고인류 화석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인류의 이름을 별이란 뜻이 담긴 날레디를 붙여 호모 날레디로 명명했죠. 이들은 평균 키가 약 143cm, 몸무게는 40에서 56kg 정도 됐으며 뇌 용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조금 큰 465에서 610cc였습니다. 처음에 연구진은 작은 뇌 때문에 이들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으로 분류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두개골 모양이 이들보다 둥글고 높다는 점과 두개골 속에 있었던 뇌의 형태에서 뇌 주름의 패턴이 침팬지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현생 인류와 굉장히 유사했기에 뇌 용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호모 속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죠. 즉, 뇌의 크기는 작아도 뇌 속의 신경 시스템은 꽤 정교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호모 날레디는 뇌뿐만 아니라 발뼈 역시 직립보행에 적합한 데다가 그 모양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무척이나 비슷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치아 역시 배열된 형태와 어금니의 크기 면에서 호모 속에 가까웠죠. 물론 이들에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비슷했으며 긴 엄지손가락과 많이 구부러진 손가락은 이들이 나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마디로 초기 호모 속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이 섞인 모자이크 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봐서는 새롭게 발견된 고인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이 화석이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살았던 시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화석을 본 버거 박사는 이들이 작은 뇌와 작은 키,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속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봤을 때 200만 년 전쯤에 살았던 인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나온 특징들은 모두 납득이 갔죠. 그러나 지난 2017년 지질학자인 폴 덕스 교수는 호모 날레디가 묻힌 퇴적층의 연대가 고작 33만 년에서 23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즉 이들은 43만 년 전쯤 출현한 네안데르탈인이나 30만 년 전쯤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거죠. 이는 과학자들을 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약 100에서 50만 년 전부터 뇌가 큰 현생 인류들이 아프리카에 대거 등장하면서 당시 뇌가 작고 왜소했던 고인류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모 날레디의 발견으로 아프리카에는 꽤 최근까지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호모 속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호모 날레디에겐 이보다 더 미스테리한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서 디 날레디 챔버에서 발견된 화석이 1500여 점이 넘고 15개체였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호모 날레디를 발굴한 연구진들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뼈가
어떻게 동굴로 들어왔을까라는 궁금증이었죠. 처음엔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뼈가 물에 휩쓸려 동굴로 들어왔을 거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는 바로 반박됐습니다. 호모 날레디의 뼈와 동굴의 퇴적층에서는 물에 침수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 만약 홍수가 있었다면 호모 날레디의 뼈뿐만 아니라 물에 함께 휩쓸려온 다른 동물들의 뼈도 함께 발견돼야 하는데 이 동굴엔 오직 호모 날레디 단 한 종의 뼈만 있었던 겁니다. 이후 육식동물이 이들을 사냥해 동굴 속으로 끌고 와 잡아먹었다는 가설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호모 날레디의 뼈에서는 포식자의 이빨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금세 묻혔죠. 끝으로 호모 날레디가 동굴 속으로 추락사하면서 수많은 유해가 한꺼번에 묻혔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또한 호모 날레디의 뼈에는 추락으로 인한 부상의 흔적이 없었고 동굴 입구의 방향 또한 당시에는 수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나면서 이 주장도 금세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동굴에 묻힌 이 많은 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로저스 버거 박사는 이 화석들은 호모 날레디의 장내 문화 흔적이라고 밝혔죠. 그의 주장은 학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왜냐하면 30만 년 전의 고인류, 그것도 뇌 용량이 600cc에 불과한 녀석들이 우리 현생 인류만의 고유 문화인 장내 풍습을 지녔다는 건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었죠. 죽은 동료를 보고 슬퍼하는 행동들은 다른 동물들에서도 종종 관찰되지만 누군가가 죽은 다음 그 시체를 묻는 행위는 오직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죽은 이를 어떤 특정 공간에 묻는다는 건 산자와 죽은 자의 시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현재 자신이 속한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죠. 이를 추상적 인지라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인간만이 지닌 특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장내 문화는 현생 인류만큼 뇌가 커진 후에서야 등장했다고 생각했죠. 인류와 가장 가까운 네안데르탈인조차 장내 문화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하물며 이들의 절반도 안 되는 뇌를 지닌 호모 날레디에게 장내 문화가 있었다는 건 도통 믿기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버거 박사는 올모스트 휴먼이란 책에서 장내 풍습 외에는 호모 날레디의 화석이 집단 매장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뇌 구조와 신체 특징 등 전반적인 호모 날레디의 특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초기 호모 날레디에서 지금의 호모 날레디와 현생 인류가 분기돼 나왔을 수도 있다면서 호모 날레디가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일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물론 이와 같은 버거 박사의 주장은 아직 가설이며 논쟁 중에 있습니다. 답은 이들만 알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가장 복원이 잘 된 호모 날레디 개체의 별명이 네오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며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30만 년 전의 네오는 이승과 저승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 인류의 사냥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개 단체로 동물들을 쫓아 포위한 후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며 손쉽게 때려잡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사냥꾼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약 400에서 50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인류가 사냥꾼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즉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300만 년 동안은 인류는 쭈구리 신세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300만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인류가 최고의 사냥꾼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사라진 털에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류와 털, 그리고 사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키는 고작 100cm로 오늘날의 4~5살짜리 인간의 아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약 100만 년 뒤 등장한 호모 하빌리스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은 몸집을 지녔었죠. 이렇게 몸집이 작았던 이들에게 사냥은 언감생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400에서 500만 년 전에 등장한 초기 인류들은 주로 채식을 했습니다. 화석으로 발견된 이들의 턱뼈는 매우 두꺼웠는데 이는 많은 양의 음식물을 오랫동안 씹어먹은 흔적으로 육식보다는 초식을 주로 하는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런데 약 258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 기간에 아프리카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초기 인류들은 어쩔 수 없이 사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건조해진 환경으로 인해 식물성 먹이가 줄어들자 당시 많은 영장류들은 치열한 먹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인류의 조상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결국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물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 조상들에게 사냥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몸집이 작아서 맹수들과의 사냥 경쟁에서 이길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금 독특한 전략을 취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맹수들은 밤이나 새벽에 사냥을 하고 낮에는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당시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즉 초기 인류는 맹수들이 사냥에 나서는 밤 시간대를 피하고 낮 시간대를 노렸던 겁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죠. 그런데 낮에 사냥을 나서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위였죠. 당시 초기 인류는 지금의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처럼 수북한 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무더운 낮에 사냥하는 건 정말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주요 부위를 제외하고 점차 털을 벗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땀샘을 발달시켰죠. 즉 전략적인 사냥을 위해 털을 잃고 땀을 얻은 겁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털을 잃고 땀을 얻은 개체들만 생존해 지금의 인류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죠. 사라진 털은 인류의 사냥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더운 낮에 사냥을 해도 피부에서 발생한 땀이 증발한 덕분에 몸에서 열을 흡수해줬고 그로 인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사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인류학자들은 이를 냉각기구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가설은 인류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털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로 인정받고 있죠. 약 180만 년 전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는 지금의 인류처럼 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은 호모 에렉투스가 꽤 훌륭한 사냥꾼이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들은 사냥에 능숙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 중에선 동물을 사냥하고 사냥한 고기를 다듬는 데 필요한 주먹도끼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인류의 조상들은 털을 잃는 대신 까만 피부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털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했었는데 털이 사라지면서 인류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게 됐고 그 결과 피부는 까매지게 됐죠. 그리고 검은 피부에서 시작된 인류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다양한 피부색을 지닌 인종들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냥꾼의 면모를 갖춘 호모 에렉투스 시절은 인류가 본격적인 육식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열량의 유지비가 필요한 뇌 역시 1000cc까지 커졌고 키도 170cm까지 자라죠. 무엇보다 뇌가 커지면서 인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뛰어난 사냥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라진 털이 사냥을 불러왔고 사냥은 다시 육식은 또 뇌의 성장을, 커진 뇌는 다시 효율적 사냥이란 결과를 낳게 됐죠. 이렇게 시작된 뇌의 성장은 인류를 문명사회라는 놀라운 혁명의 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털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인류 진화의 역사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누구나 지니고 있는 매끈한 피부, 이것은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험난했던 생존 게임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재미를 드리는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아 더워. 햇빛 짜증난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바르셨나요? 우리가 아는 선크림은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인류의 조상이 처음 등장했을 땐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자외선 공격에 대처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선크림, 즉 멜라닌을 이용했죠.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DNA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세포의 형성과 재생을 돕는 엽산이란 중요한 분자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엽산이 정자 생산을 돕고 태아의 신경과 혈관 발달에도 꼭 필요하다는 걸 떠올리면 멜라닌은 끈적거리지도 백탁 현상도 없는 정말 고마운 선크림입니다. 다만 멜라닌은 흑갈색의 색소라서 많이 만들어지면 피부색이 짙어지는데요. 그래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출현한 초기 인류는 짙은 색 피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부색이 짙으면 오히려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더위에 취약하지 않냐란 궁금증을 품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에 의한 체온 증가는 적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짙은 색 피부와 옅은 색 피부는 햇빛 속의 적외선을 거의 비슷하게 흡수합니다. 즉 더위를 느끼는 정도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 피부색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듯 초기 인류의 피부색은 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류는 왜 이렇게나 피부색이 다양해진 걸까요? 진화가 빚어낸 피부색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짙은 피부색을 지녔던 인류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피부색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 정착한 인류는 피부색이 옅어지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짙은 색 피부를 지닌 사람들은 죽고 옅은 색 피부를 지닌 사람, 즉 멜라닌 색소를 적게 지닌 사람들이 자연 선택되어 생존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면 무조건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위도가 높은 지역에선 멜라닌을 잃고 피부가 옅어진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외선과 비타민 D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지구엔 총 3종류의 자외선이 쏟아집니다. 오존층에 완전히 흡수되는 UVC, 적당히 흡수되는 UVB, 오존층마저 뚫고 지표까지 내려오는 UVA. 해롭기는 매한가지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반드시 UVB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의 전구체인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은 UVB를 쬐어야만 비타민 D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도가 높을수록 UVB는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멀어져 쉽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는 멜라닌이 많을 경우 자외선 차단율은 높아질지 몰라도 체내의 비타민 D 합성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타민 D의 결핍은 칼슘 대사에 이상을 불러오고 그 결과 뼈가 약해지거나 굳게 됩니다. 또 면역계를 붕괴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기분과 정신 건강마저 무너질 수 있죠. 결국 수십만 년 전 비타민 보조제가 없던 수렵 채집 시절 UVB란 자외선은 인류 조상들에겐 생존의 빛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인류 조상들은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합성하기 위해 짙은 피부를 벗어던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멜라닌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DNA가 파괴되고 엽산이 분해되는 건 막을 정도의 멜라닌은 필요했으니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 인류학과의 니나 자블론스키 박사는 앞서 말한 내용을 단 2장의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나사의 한 인공위성이 찍은 지표면의 연평균 자외선 복사량인데요.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적도 부근은 자외선이 많이 도달한 지역입니다. 반면 하늘색, 녹색, 노랑, 회색으로 갈수록, 즉 위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전세계 피부색 지도입니다. 적도 쪽으로 갈수록 피부색이 짙어지고 극지 쪽은 피부색이 옅어지는 게 보이시죠? 놀랍게도 자외선 지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사진들은 피부색과 자외선의 상관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고위도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 알류트족인데요. 이들은 고위도인 알래스카 주변에 살지만 피부가 옅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양인에 가깝죠. 그 이유는 이들의 식습관에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생선과 날고기를 먹는 덕분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백인처럼 피부가 옅어져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짙은 피부색으로 출발한 인류는 세계 각지로 퍼진 후 고위도, 중위도 등 각 지역 기후에 적합한 피부색을 지니게 됐고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된 유럽 열강들의 노예 무역이 참혹한 결과를 낳기 시작합니다. 노예 무역 때문에 아프리카 저위도 지역에 있던 흑인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 위도가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고위도 지역으로 끌려간 흑인 노예들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외선량이 적었기에 이들은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자외선이 충분치 않은 곳에서 흑인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은 백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은 비타민 D 부족으로 구루병을 앓기 십상이었습니다. 1991년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운영된 미국 맨하튼의 한 흑인 집단 매장지에서 나온 유골들을 분석한 결과 흑인들의 상당수가 구루병에 걸렸던 것으로 밝혀졌죠. 또 비타민 D 부족으로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경세포의 수초가 벗겨지는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흑인도 많았습니다. 진짜 골치 아픈 건 현재도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비타민 D 결핍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미국 엘라바마 대학교 니콜 라이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비타민 D 농도는 19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이는 32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미국 백인보다 낮은 수치였고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비타민 D의 부족이 당뇨나 비만,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비타민 D 섭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리고 비단 이런 문제는 흑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피부색이
옅은 백인들 중 자외선이 강한 저희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적은 탓에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더해져 지난 50년간 백인들의 흑색종 발병률은 8배나 증가했죠. 이처럼 진화의 속도와 어긋난 급격한 거주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면 인류의 다양한 피부색은 햇빛과 진화가 빚어낸 형질일 뿐 절대적인 우열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피부색으로 우열을 나눠 벌어진 참혹한 사건들, 또 지금도 종종 벌어지는 인종차별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더하는 게 아닐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침팬지의 눈, 고양이의 눈, 강아지의 눈, 그리고 우리의 눈. 혹시 차이점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흰자위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 중 인간처럼 눈의 흰자위 면적이 넓은 동물은 없습니다. 흰자위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공막이라고 부르는데요. 2001년 일본 고바야시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무에 사는 원숭이는 물론 숲에 사는 고릴라나 오랑우탄, 침팬지까지 다양한 영장류들과 비교해도 인간의 공막은 가히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랑우탄보다는 무려 3배나 크죠. 간혹 침팬지 중에 돌연변이로 넓은 공막을 지닌 개체들이 태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넓은 흰자위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흰자위를 갖게 된 걸까요? 흰자위 속 감춰진 진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인간이 지닌 넓고 흰 공막을 사회성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이른바 협력적인 눈 가설인데요. 무리를 이루고 서로 협력이 필요했던 인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잘 읽기 위해 공막이 하얗고 넓어지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선이란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공막이 어두운 것보단 하얀 편이, 또 그 면적이 작은 것보단 큰 편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캐치하기 쉽다는 얘기죠. 진화생물학자 장대익 교수는 울트라 소셜이란 책에서 인간의 흰 공막은 인류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곳으로 주의를 집중해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원 한 명이 열심히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죠. 팀장이 이 직원을 몇 초 동안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팀원들도 팀장의 시선이 향하는 쪽을 바라보겠죠. 그 이후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넓은 흰자위는 눈동자가 더 잘 드러나게끔 해줘서 소리나 동작 없이 시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놀랄 때 눈을 크게 뜨면 흰자위가 더 많이 보이는 등 넓은 공막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의 시선은 물론 감정 상태까지 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류처럼 협력이 중요한 집단에서는 시선의 방향을 잘 예측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흰자위가 넓은 개체들만 자연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가설이 말이 되려면 실제로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타인 시선 변화에 민감하다는 관찰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증거는 2007년 영장류학자인 마이클 토마셀러 박사가 진행한 실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등의 유인원과 인간 아기를 대상으로 인간 실험자의 눈동자와 고개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일명 시선 따라가기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총 4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자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는 것, 두 번째는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올려 천장을 보는 것, 세 번째는 고개와 눈 모두 천장을 보는 것, 네 번째는 고개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앞을 보는 것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유인원들은 고개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험자가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고개를 돌리면 고개를 돌린 쪽을 바라봤죠. 반면 인간의 아기는 달랐습니다. 눈을 가리고 고개만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개는 가만히 있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실험에서는 눈동자의 시선 변화가 고개만 돌리는 것보다 약 5배나 효과가 컸습니다. 이는 아기의 시선을 잡아 끄는데 눈동자의 위치 변화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뜻하고, 또 자폐 연구에서 나온 결과 역시 크고 하얘진 공막이 인간 집단의 사회적 협력과 관련이 깊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폐는 사회적 소통 능력에 장애를 지닌 것으로 자폐증 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집중을 잘 못하고 사람과 눈을 맞추고 있는지도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7년 하버드대 신경생물학자인 마가렛 리빙스톤 교수는 자폐증 가능성이 높은 아기들에게 부모가 눈을 자주 맞추면 자폐증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신경과학에 실었죠. 이 연구들은 상대방과 시선 교환이 사회적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인류학과의 쉰먼 교수는
인간의 이런 협력적 시선 읽기는 협동해서 먹잇감을 소리소문 없이 사냥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하얀 공막이 수만 년 전 개를 훌륭한 사냥 파트너로 길들이는 과정에서 커졌을 수도 있다는 꽤 발칙한 가설도 제안했습니다. 즉 사냥개에게 자신의 시선을 효율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인간은 그 흰자위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신먼 교수가 가설의 근거로 들었던 헝가리의 인지과학자인 에르노 테글라스의 실험에 따르면 개는 영상 속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는 행동은 물론 또 인간의 아기처럼 인간의 고개 방향보다는 시선 방향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냥의 개를 이용하면 설치류인 아구티를 찾을 확률은 9배, 아르마딜로를 찾을 확률은 6배나 높아진다고 하니 과거 인류 조상들은 개와 효율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분명 생존의 이점을 얻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앞서 말한 사회적 협력 가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의 흰자위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인간이 아닌 캐릭터에 인간다움을 불어넣기 위해 흰자위를 넓고 크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영상을 보고 나니 어떤가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흰자위가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